안녕하세요. 저는 김춘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동차 핸들을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처럼 낯설고도 익숙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곤 해요. 제 손으로 직접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나하나 며느리의 취향에 맞춰 골라준 집. 평생 땀 흘려 일군 내 자부심의 증거이자 이제는 아들 종호의 성공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대문 앞에 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집에 온기보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먼저 떠오르는 며느리, 김정화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정화는 제게 중요한 사업 투자자들을 대접해야 한다며 솜씨 좋은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 아들 사업이 잘 된다는데 이 어미가 몸이 부서져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들러 가장 신선하고 비싼 재료들만 골라 차 트렁크에 가득 실었습니다. 내 자식, 그리고 그 귀한 손님들 입에 들어갈 음식인데 허투루 할 수는 없으니까요. 높은 담장 위로 웅장한 지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짧게 정돈된 잔디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서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리고 정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그럴 리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왔는데. 제 말에 정화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는 제 뒤에 트렁크를 힐끗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 이번엔 재료 좀 신경 쓰셨나 보네. 저번처럼 시장에서 대충 사오신 건 아니죠?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다. 잘하셨어요. 손님들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오늘은 촌스럽게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마치 어린애 타이르듯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 아들 사업만 잘 된다면 이 정도 수모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서자 잘 닦인 대리석 조리대가 저를 반겼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앞치마를 둘러맸어요. 재료들을 꺼내 손질을 시작하는데 등 뒤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나물은 향이 왜 이래요? 유기농 맞아요? 그리고 이 고기는 등급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최고급으로 하시라고. 아가,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란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골랐으니 걱정 말고. 어머니 눈이랑 제 눈이 같겠어요? 에휴, 할 수 없지. 일단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세요. 대신 맛없으면 전 책임 못 져요. 정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칼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지고 고기에 양념을 재웠습니다. 수십 년간 공장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던 제 손맛입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입맛이라도 만족시킬 자신이 있었죠. 한참 요리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들 종호가 쭈뼛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 그래, 우리 아들. 회사는 어땠어? 일은 할만하고? 응. 뭐 그럭저럭. 근데 엄마, 정화가 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응. 종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제 아내에게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저는 괜찮다는 듯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아. 다 니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어서 가서 쉬어. 저녁 되면 맛있는 거 해줄게. 종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거실로 나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갈비찜, 잡채, 삼색나물, 전과 신선로까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저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잣가루를 뿌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데 어느새 다가온 정화가 팔짱을 낀 채 턱짓으로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뭐 보기에는 그럴싸하네요. 맛은 이따 손님들 반응 보고 판단하고요. 그러더니 정화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듯 표정을 바꾸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시는 분들이 저희 사업에 명운이 걸린 분들이에요. 아주 어렵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얘기할 동안 어머니는 2층 방에 조용히 계셔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괜히 어른 있다고 불편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 깨면 큰일 나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중요한 손님이라면 저도 인사는 나눠야 하는 게 도리인데 마치 불청객처럼 방에 숨어 있으라는 말이 너무나 야속하게 들렸어요. 내가 방에 있어야 한다고? 네. 꼭이요. 식사는 저희가 끝나고 따로 챙겨드릴 테니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종호 씨 사업 망치고 싶으신 거 아니면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망치고 싶냐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정화가 지정해준 2층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넘어가고 세상은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손님들이 도착했는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만 방음이 잘 되는 집이라 대화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었네요. 부디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래층의 소음이 잦아들고 집 전체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나 보네요. 이제 내려가도 되나 싶어 막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남편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직 안 자고. 저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묻지 말고. 그냥 나와.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슬리퍼도 신지 말고 그냥 뛰어. 빨리. 남편의 목소리는 단순한 다급함을 넘어 마치 끔찍한 위험을 피하라는 듯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조차 없다는 듯 그저 나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래층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생생한 공포가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 그놈들 투자자 따위는 없어. 그 집에서 1분이라도 더 있으면 당신 큰일 나. 그냥 뛰어. 큰일 난다는 말. 그 한마디에 제 몸이 번개처럼 반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계단을 두 칸씩 성큼성큼 내딛는데 이상하게도 아래층은 불이 다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부를 생각도 내 신발을 찾을 생각도 할 틈이 없었어요. 오직 남편의 절규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뛰어. 그냥 뛰어.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현관문을 찾아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쓸려 살같이 벗겨지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이 집에서 멀어져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내딛는 감각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남편의 절규와 뛰어라는 그 메아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때쯤 저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어요. 차가 제 앞에 끽 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서고 남편이 운전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사색이 된 남편의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저를 부서져라 껴안았어요. 단단하고 익숙한 남편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제 온몸을 지배하던 공포가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남편이 단단히 부축해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는 차에 항상 비치해 두던 담요를 꺼내 제 어깨를 감싸주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비로소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종호랑 정화는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며 떨리는 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꾹 잡아주었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제 발을 살폈습니다. 이미 발바닥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군데군데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맺혀 있었죠. 남편은 묵묵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발을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저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야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 내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당신도 아는 사람이요. 나도 아는 사람이요? 누구? 우리 공장 당신이 젊음을 바쳐 일군 그 공장에서 당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박 부장. 기억나오? 박 부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기억 속에서 먼지 쌓인 앨범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하며 누구보다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사람. 제가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때 가장 아쉬워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박 부장이 왜요? 남편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종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군. 아주 끔찍한 부탁을 받았다고.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종호의 사업이 사실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불법적인 돈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곧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서 며느리 정화가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웠다는군요. 바로 우리가 사준 그 집에 불을 질러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집에 부른 거였군요. 혹시라도 내가 불길에 휘말릴까봐. 저는 종호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부른 건 그 계획에 당신 목숨값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요. 네. 내 목숨값이요? 사고사로 위장해서 당신이 그 집에서 잘못되게 되면 보험금이 몇 배로 뛴다고 했답니다. 그 돈까지 노린 거요, 그 인간들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 어미를 그 불길 속에 내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박 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박 부장은 종호의 부탁을 받고 너무나 큰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사장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는 종호와 정화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실행 직전 모든 것을 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그러더군. 정화, 그 여자가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 평생 불 피워서 돈 벌었으니 마지막도 불 속에서 보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효도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있다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며느리 정화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종호 씨 사업이 이번에 크게 확장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직계 가족의 연대 보증이 꼭 필요하대요. 어머니가 저희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아들 사업이 잘 된다는 말에 두 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을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정화가 가리키는 곳에 기쁘게 도장을 찍어주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그냥 믿고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살갑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 그 얼굴 뒤에 이토록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찍어준 그 서류가 연대보증 서류가 아닌 제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보험의 유일한 수령인은 바로 아들 윤종호와 며느리 김정화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저녁 정화가 제게 했던 말들이 다시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2층 방에 조용히 계셔 주셔야 해요. 저희 사업 망치고 싶으신 거 아니면요. 그 말들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고립이었고 제 목숨을 담보로 한 섬뜩한 협박이었던 겁니다. 투자자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겠죠. 그 시간에 도착하기로 한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박 부장과 그가 끌어들인 방화 기술자였을 겁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치욕, 그리고 내 자식을 괴물로 만든 며느리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종호의 돌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동포동한 볼에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리쳐 박살 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놀라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저것들 용서 못해요. 아니, 용서 안 할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이 뭔지 보여줄 겁니다. 내가 평생 일군 공장, 내 돈으로 사준 집,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까지 전부 다 빼앗아간 저것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갚아줄 겁니다.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평생 김춘이라는 이름보다 종호 엄마로 불리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던 저는 오늘 밤 완전히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앗아가려 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제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굳은 결심이 선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길고도 처절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지만 저와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어둠이 걷히고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자 제 마음속 분노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 따위는 이제 사치였습니다. 남편은 밤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한 듯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지는 거요. 저것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돈이었어. 그렇다면 우리도 돈으로 저것들의 숨통을 끊어버려야지. 뿌리부터 완전히 잘라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 김정화와 아들 윤종호는 돈에 눈이 먼 괴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돈줄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가 될 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달려가서 모든 걸 말할까요? 아니, 아직은 아니오. 박 부장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칼자루를 쥐어야 하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게 받았을 그 전화가 지금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눈짓에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엄마 때문에 우리 계획이 아니,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들 종호의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기색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불안만이 가득했죠.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제 아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미리 일러준 대로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왔었어. 지금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병원? 어디 병원인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종호는 제 아니보다는 제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더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정화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어디냐고 똑바로 물어봐.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응. 아빠랑 같이 있어.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고 니들은 손님이나 잘 모셔라. 아빠와 함께 있다는 제 말에 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안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빠랑 같이 있구나. 다행이다. 그럼 푹 쉬어, 엄마. 우리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제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계획에 필요한 보험금이자 계획이 틀어지게 만드는 변수일 뿐이었죠.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소. 일단 놈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박 부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증언과 그가 가지고 있다는 녹음 파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남편은 대포폰을 이용해 박 부장에게 연락했고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박 부장은 이미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듯 초췌해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박 부장. 고개 드시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저는 박 부장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 부장은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는 작은 USB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종호와 정화가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그놈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종호가 저에게 계획을 설명하며 직접 그려준 집의 도면과 방화 지점입니다. 박 부장이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저를 살려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종호 사업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물려주신 공장은 워낙 기반이 탄탄해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화,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명품 가방과 사치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종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했고요.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운 건 순전히 그 여자 때문입니다. 역시나 김정화였습니다. 내 순진한 아들을 조종해 회사를 말아먹고 이제는 제 목숨까지 노리는 악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 부장과 헤어진 후 우리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기업 관련 소송에서는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변호사였죠. 우리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박 부장이 넘겨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군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장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고소는 나중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저것들의 돈줄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려준 회사, 그 회사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드님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때 법적으로는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고 모회사의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더군요. 아드님은 자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모회사의 의결권은 여전히 사모님과 사장님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평생을 바친 회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차마 지분까지 모두 넘기지는 못했었죠. 그 마지막 끈이 이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모회사의 권한으로 아드님 윤종호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회계 감사를 통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내 자식과도 같은 회사를 악마의 소나기에서 되찾아오는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것들은 당장 다음 주에 돌아오는 불법 사채 이자조차 막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 발로 경찰서에 기어들어오거나 혹은 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겠죠. 저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 회사의 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때는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김춘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단과 뜨거운 투지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없는 가장 잔혹한 사냥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변호사는 밤새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아들 종호의 회사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와 대표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에 모 회사의 권한으로 모든 법인 계좌와 법인 카드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죠. 이제 아들 내외는 회사 돈에 단 1원도 손댈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충실한 정보원인 박 부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박 부장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지금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화가 경리부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법인카드가 전부 정지됐다고 합니다. 김정화가 아침부터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사려다가 결제가 안 돼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나 봅니다. 그러고는 경리부에서 일부러 자기 카드를 막은 거 아니냐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종호는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요. 수화기 너머로 정화가 악을 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날 무시해? 너까짓 게 뭔데 내 카드를 막아? 하는 고함 소리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날뛰어야죠. 이제 시작일 뿐인데. 잠시 후 박 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법무팀에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 정지. 종호가 공문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김정화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그걸 뺏어들고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그들의 표정을요. 통쾌함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부장,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들의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듣고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제 사무실이 대표이사실 바로 옆이라 문만 닫혀 있으면 웬만한 소리는 다 들립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박 부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긴장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것들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계획을 바꿨다고요? 네. 김정화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고 회계 감사가 들어온다는 말에 자신들의 횡령과 분식회계 증거가 전부 발각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 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싹 다 태워버리고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회계장부랑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보험금으로 해외로 도망가서 새 출발을 하자고 종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궁지에 몰리자 놈들은 더욱 어리석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고 불나방들이 그 안으로 스스로 뛰어들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지능범죄수사팀의 베테랑 팀장님과 마주 앉아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박 부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 놈들의 범행 계획이 담긴 USB, 그리고 방금 전 박 부장에게서 전달받은 오늘 밤 방화를 실행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까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화 미수가 아니라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밤 현장에서 놈들을 일망타진하겠습니다. 경찰과의 공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특수팀이 아들 내외의 집 주변에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인 박 부장은 경찰이 제공한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고 평소처럼 놈들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현장에 들어가기로 했죠. 작전이 시작되기 전 저는 박 부장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 정말 괜찮겠소? 위험한 일인데.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놈들 손에 사장님의 회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위험해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이건 사장님을 위한 제 마지막 충성입니다. 박 부장의 담담하고도 굳은 목소리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며 저는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찰서 내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박 부장의 옷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집 주변에 잠복한 경찰들이 보내오는 영상과 박 부장이 보게 될 1인칭 시점의 영상이 동시에 띄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10시. 박 부장이 약속대로 아들 내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익숙한 현관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며느리 정화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낮의 흥분은 가라앉고 대신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시간 딱 맞췄네. 기름은 준비해왔죠? 화면 속에서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아들 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정화가 박 부장에게 기름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특히 어머니 방이었던 곳에 집중적으로 뿌리세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쪽 서재에 있는 컴퓨터랑 서류 뭉치들 위에도 잊지 말고요. 그녀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듯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상황실의 모든 수사관들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팀장님의 손이 무전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입 명령만 떨어지면 이 모든 끔찍한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 부장은 기름통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뒤로 아들 내외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서류와 컴퓨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 순간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덫이 닫힐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커다란 모니터 속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느껴졌고 제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모든 장면, 모든 소리가 제 온 신경을 찔러왔습니다.
박 부장님의 옷에 달린 카메라가 흔들릴 때마다 제 세상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죠. 화면 속에서 며느리 김정화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박 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명료했어요. 기름은 2층에 집중적으로 뿌리세요. 특히 어머니 방이었던 곳 아시죠?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꼼꼼하게요. 혹시라도 뭔가 남으면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쉬고 아들 내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공간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라고 말하는 저것이 과연 인간일까요? 제가 낳은 아들 종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박 부장님, 그리고 저쪽 서재에 있는 장부랑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확실히 타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없으면 우린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를 없앨 걱정뿐인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이 어미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저게 바로 너희들의 본 모습이구나. 저 추악한 대화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 이제 내 안에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부장님은 일부러 시간을 끌며 기름통을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아래층에서는 종호와 정화가 서류를 찢고 컴퓨터 본체를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지우기 위해 발악하는 모습이 마치 지옥의 아기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닥쳐올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죄수들처럼 광기에 차 있었죠. 준비는 다 됐나? 상황실의 팀장님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헤드셋을 만지며 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A팀, B팀 모두 위치에 이상 없습니다. 용의자 2명과 실행범 1명, 모두 타겟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진입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제 쪽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곧 끝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손을 잡은 남편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님, 아직 멀었어요? 빨리 안 하고 뭐해요? 아래층에서 정화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부장님이 일부러 굼뜨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팀장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전 팀에 알린다. 작전 개시. 진입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아들 집의 현관문과 유리창이 동시에 박살났습니다.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연기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바닥에 엎드려.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에 서류를 찢던 종호와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망치와 서류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박 부장님의 옷에 달린 카메라는 격렬한 움직임에 바닥으로 떨어져 천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집안의 상황을 비추었습니다. 종호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달랐어요. 그녀는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이 깨진 곳으로 달려가려 했죠. 거기서 한 경찰 대원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자 정화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그 순간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님과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팀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정화의 눈을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김정화 씨, 윤종호 씨. 당신들을 현존건 조물 방화 예비 음모 및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려 한 중범죄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생명을 위협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데. 정화는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방금 전까지 당신들이 어머니가 안에 계신 집을 통째로 태워 보험금을 타낼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실, 저희가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종호는 이미 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모니터에 생생하게 비쳤습니다.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 저와 남편은 팀장님의 허락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성껏 꾸며주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집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서류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불길 속에 가두려 했던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고 휘청거렸지만 남편이 옆에서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 나오던 정화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한 거 어머니죠? 그렇죠? 경찰들이 그녀를 제압했지만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제대로 지원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왜? 저는 그 추악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저 뻔뻔함.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었죠. 니들이 자초한 일이다. 괴물이 된 너희를 원망해라. 제 말에 정화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리더니 이내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멀어져가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 추악한 괴물들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제 인생을 뿌리부터 되찾아오는 진짜 전쟁의 시작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각기 다른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된 후 저와 남편은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방금 전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 과연 현실이었는지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필름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차갑고 딱딱한 형광등 불빛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형사들,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묵은 서류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담당 형사님의 안내를 받아 작은 대기실에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형사님이 가져다 준 따뜻한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네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게에 기대어 겨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던 침묵을 깨고 취조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금 전 현장을 지휘했던 지친 기색이 역력한 팀장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희 앞에 놓인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대듯 앉으며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라니요?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묻자 팀장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윤종호 씨는 취조실 의자에 앉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묻기도 전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자백을 그렇게 빨리 했단 말입니까?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전부 아내인 김정화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된 것도,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쓴 것도, 심지어 이번 계획까지도 모두 아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팀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놈. 마지막 순간까지 제 어미와 아내의 등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사랑.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신성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담다니요. 그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허영심을 채워줄 대상을 맹목적으로 숭배했을 뿐입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애써 떨림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화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 질문에 팀장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정화 씨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고 뻔뻔하고 연기도 수준급입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저런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팀장님의 말에 따르면 정화는 취조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비 때문에 이름도 모를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전부 해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인 저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단지 사채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겁을 줘서 돈을 좀 받아내려 했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저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진실을 피해갈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팀장님, 제가 직접 그 아이의 얼굴을 봐야겠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저 악마의 거짓 눈물에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제 눈에 서린 분노를 읽었는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취조실 옆에 있는 한쪽 벽이 특수 유리로 된 작은 관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두운 관찰실에서 바라본 취조실은 마치 잔인한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며느리 김정화였습니다. 특수 유리 너머로 정화가 베테랑 형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열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형사님, 저희 어머니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따르는데요. 하늘에 맹세코 저는 어머니를 해칠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요. 다 그놈의 빚 때문에 남편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저를 괴롭히고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 같이 큰일 난다고. 가녀린 어깨를 떨며 우는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영락없이 기구한 사연을 가진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팀장님이 관찰실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통해 취조실의 형사에게 고갯짓을 했죠. 취조실에 있던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취직하는 잡음이 들리더니 이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지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취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며느리 김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부장님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그날 밤의 생생한 대화 내용이었죠. 오셨어요? 시간 딱 맞췄네. 기름은 준비해왔죠?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던 정화의 표정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당황한 듯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특히 어머니 방이었던 곳에 집중적으로 뿌리세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말이에요. 취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 탓을 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정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애써 감추려는 듯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불 피워서 돈 벌었으니 마지막도 불 속에서 보내드리는 게 효도지, 안 그래요? 효도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명확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정화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흡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하던 형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화 씨, 이 목소리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이것도 남편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입니까? 효도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떠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추악한 맨얼굴 뿐이었죠. 왜 이게 어떻게? 정화는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바로 그때 정화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 세상의 모든 증오와 악의를 담은 듯한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피커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다 계획한 거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늙은이가 없어져야 모든 게 해결되는데. 평생 유세 떨면서 나를 무시하던 그 늙은이. 그깟 공장 하나 차렸다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던 위선자. 그냥 곱게 없어져서 보험금이나 남겨주면 어디가 덧나. 그걸 망쳐? 왜? 정화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의 시커먼 속내를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잔인해서 저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관찰실의 벽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 그 멍청한 윤종호 때문이야. 그 인간이 조금만 더 똑똑했어도, 조금만 더 쓸모가 있었어도, 그리고 박 부장 그 배신자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전부 다 끝장내버릴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
정화의 마지막 절규와 함께 다른 형사들이 취조실로 뛰어들어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책상을 뒤엎으려 하고 형사들을 핥히며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힌 추악한 괴물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유리벽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악마는 자신의 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저런 괴물을 며느리라고 부르고 저런 괴물의 남편이 된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김정화의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나고 아들 윤종호가 모든 것을 자백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 진정한 끝맺음이 될 수는 없었죠. 놈들이 나를,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어떻게 망가뜨리려 했는지 그 검은 뿌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헤쳐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가 설립했던,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소나기에서 다시 되찾아온 회사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출근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설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기분마저 들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몇몇 늙은 직원들이 달려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지가 고스란히 느껴져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표이사 김춘희라는 제 이름이 임시로 다시 박힌 명패를 들고 대표이사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묵직하고 클래식한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금장과 현란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정화의 천박한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구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제 인생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속물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진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들어온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구들, 오늘 당장 전부 다 드러내서 폐기물 처리장에 버리세요.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제자리였지만 그곳은 예전에 활기차고 건강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속이 텅 비어버린 거대한 유령선처럼 절망과 패배, 그리고 거짓의 기운만이 음습하게 감돌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회계감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컴퓨터 파일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다 샅샅이 훑기 시작했죠. 며칠 뒤 감사팀의 중간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숫자였어요. 며느리 정화는 경영 컨설팅, 해외 시장 조사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를 수십 개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매달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장부상의 모든 숫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실제 회사의 자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설픈 횡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으로 달려든 전문적인 기업 사냥꾼이나 쓰는 수법입니다. 김정화라는 여자는 회사를 성장시킬 생각이 단 1%도 없었던 겁니다. 단기간에 최대한 돈을 빼돌리고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보험 관련 범죄라는 마지막 한탕을 통해 모든 증거를 없애고 떠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의 냉정한 보고를 듣는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화는 단순히 사치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숙주로 삼아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는 흡혈귀였던 겁니다. 감사팀은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의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간 뒤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직 국세청 조사관까지 수소문의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낮에 걸친 추적 끝에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최종 목적지를 찾아냈죠. 그것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에 설립된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단독 소유주로 등록된 이름. 그것은 놀랍게도 김정화의 내연남으로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화는 처음부터 제 아들 종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종호를 철저히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마지막에는 보험금을 미끼로 저와 종호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린 뒤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내연남과 함께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은 그저 그녀의 거대한 사기극에 이용당한 어리석은 장기 말에 불과했던 거죠.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저를 직접적으로 해치려고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회사를 파산시키고 횡령한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녀의 그 지독한 증오와 섬뜩한 계획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남편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조용히 정화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대학 동창, 이전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해 직접 만나고 다니며 인간 김정화의 실체를 추적했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침통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그가 만나고 온 사람들의 증언을 정리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마음 단단히 먹고 읽어보시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대학 시절부터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TV와 신문에 나오던 저를 향한 극심한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술만 마시면 제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김춘희 사장,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여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시대 잘 타고 나서 돈 좀 번 거지 실력은 형편없다고. 내가 그 여자 밑에서 1년만 배웠어 봐. 그 여자보다 10배는 더 크게 성공했을걸. 그녀는 제 아들 종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김춘희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통해 제 성공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제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언젠가는 그것을 모두 빼앗아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비뚤어진 질투심과 자격지심,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해치고 그 위에 올라섬으로써
자신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잔인한 진실을 아직도 정화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를 어리석은 아들 윤종호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어떤 악마였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꼭두각시였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유리병 너머로 초췌한 모습의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종호는 저를 보자마자 다 쉰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유리병 너머의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유리벽 아래의 작은 통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사랑했던 네 아내 김정화의 진짜 얼굴이다. 눈 똑바로 뜨고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전부 읽어보거라. 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정화가 빼돌린 수십억 원의 횡령 내역이, 다음 장에는 그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연남의 해외 계좌 정보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대학 동창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정화가 체포되기 직전 박 부장 앞에서 아들을 비웃으며 했던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윤종호 그 멍청이. 걔는 그냥 내 돈줄이자 방패막이야. 이 일만 끝나면 그 멍청이는 감옥에서 썩게 내버려두고 나는 진짜 내 사랑이랑 새 출발할 거야. 자신을 멍청이, 돈줄이라고 부르며 경멸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종호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와 녹음기를 번갈아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거짓말이야. 정화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 연민을 담아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라 네 욕망과 허영심을 비춰주던 허상이었을 뿐이다. 너는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네 어미를 해치려 했고 네 인생을 통째로 악마에게 팔아넘긴 거야. 이제 알겠니? 네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제 말을 끝으로 종호는 으아악 하는 짐승 같은 절규와 함께 책상 위로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면회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축 늘어진 그의 몸을 부축해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이 지독한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상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예의이자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맺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전투복과도 같았죠.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법원 앞은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마치 총구처럼 저희를 겨누었고 기자들의 질문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들을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답해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법정 안의 판사와 제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법정 안 방청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들 종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푹 꺼진 눈과 헬쑥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 그는 방청석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죄인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 김정화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입모양으로 제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바라케본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들을 넘기며 아들 내외의 끔찍했던 범죄 계획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 초대된 순간부터 남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현장에서 그들이 체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법정 안에 펼쳐졌어요. 위조된 생명보험 계약서가 증거물로 제시되고 박 부장님이 녹음했던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때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제 심장은 그때의 공포를 다시 겪는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어요. 증인석에 가장 먼저 선 사람은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조금의 거짓도 없이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지시했고 종호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동조했는지를요. 정화 측 변호인이 박 부장님을 회사에 불만을 품고 앙심을 품은 배신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존경하는 분의 목숨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에 배심원들의 눈빛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된 것이죠. 먼저 증인대에 선 것은 아들 종호였습니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업 실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도 아들도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보다 망가져버린 인생에 대한 자기 연민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김정화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종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활하고 영리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능력한 남편,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했던 시어머니까지.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는 냉정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저 돈이 조금 필요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법정 안의 공기가 잠시 그녀에게 동정적으로 흐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런 분위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가 빼돌린 회사 자금의 행방과 그 돈으로 구입한 수많은 명품 목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김정화 씨,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수억 원에 달하는 명품백과 보석을 사들릴 여유가 있었습니까?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빼돌린 돈이 왜 조세 피난처에 있는 내연남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해 보시죠.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검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이 게임의 승자는 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순간 정화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검사를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그 늙은이가 처음부터 돈만 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리고 윤종호 저 무능력한 멍청이 때문이라고.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주와 욕설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런 악마 같은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몇 번이고 정숙을 외쳐야만 했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그녀는 제게 눈을 고정한 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이번 사건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돈을 위해 부모의 생명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요. 아들 윤종호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치러야 할 당연한 죗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은 김정화를 향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정화는 이번 범죄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피고인 김정화에게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그 네 글자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더니 이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제게 퍼붓는 저주의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에 저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의 세상으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잿더미 위에서 저의 새로운 삶을, 저의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제 주변의 세상은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시간은 마치 그 끔찍했던 사건의 마지막 장에 멈춰버린 듯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제 삶의 모든 공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남기고 간 상처와 얼룩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지독한 흔적들을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사건의 현장이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굳이 그곳에 다시 갈 필요가 있냐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시작된 곳에서 끝을 맺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다시 찾은 그 집은 모든 가구가 빠져나가 텅 빈 채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저를 가두려 했던 2층의 작은 방까지. 저는 모든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성공을 바라하며 행복한 상상을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름 냄새와 배신감의 기억만이 남아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아넘겼습니다. 며칠 뒤 거대한 포크레인이 그 집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저는 멀리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물은 마치 제 안에서 부서져 내리는 과거의 잔재들 같았어요. 먼지 구름이 걷히고 텅 빈 대지만이 남자 제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다음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회사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인생 그 자체였던 회사를 제 손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과 미래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청산하며 얻은 자금과 제 사비를 모두 털어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발벗고 나섰죠.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제게는 꽤 많은 돈과 감당하기 힘든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정말 다 잊고 세상 구경이나 하며 편안하게 살자고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멈춰버리면 제 인생은 그저 자식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어머니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끝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제가 처음 맨손으로 공장을 세웠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열정과 꿈만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계를 돌렸던 시절. 그때의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을 마주보고 앉아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 새로운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요. 공장? 이 나이에 또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번에 만들 물건은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죠. 바로 기회라는 물건이에요. 저는 제가 가진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춘희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아들 종호처럼 실패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의 경험과 자본, 그리고 인맥을 이용해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이내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가는 일 중독자야.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지. 마음껏 해보시오. 이번에도 내가 당신의 셔터맨 1호를 해줄 테니. 남편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춘희 재단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옛 동료들과 제가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달려와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서울의 중심가에 춘희 재단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처음으로 품게 된 젊은 창업가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불꽃을 피우려 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저 김춘희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이막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비운의 피해자가 아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증거로서 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그 끔찍했던 사건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희망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춘희 재단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세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재단은 어느새 청년 창업의 요람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재단이 지원한 한 스타트업의 성공 기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불과 2년 전 폐업 직전의 작은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 울먹이던 청년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망한 IT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를 무대 위로 모시고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저희를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저희에게 단순한 투자를 넘어 삶의 지혜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르쳐 주신 저희의 영원한 멘토, 김춘희 이사장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쏟아지는 박수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그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아들 종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아들 하나였지만 그 대신 수백 명의 멋진 아들딸들을 얻었다는 것을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문득문득 찾아오던 분노와 허탈감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며칠 뒤 제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넸습니다. 발신지 주소는 제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아들이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온 편지. 저는 잠시 동안 편지를 손에 든 채 망설였습니다. 겨우 찾아온 평온이 이 편지 한 통으로 다시 깨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조용한 서재에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한 글씨체로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놈이 감히 어머니께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난 2년간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맨발이 제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친 나무를 다듬고 깎으며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이 쓸모 있는 가구로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신문을 통해 어머니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춘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저처럼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계시더군요. 그 기사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파괴하려 했던 어머니는 그 잿더미 위에서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또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다가 아주 먼 훗날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멀리서나마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감히 꿈꿔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1000번, 10,000번 머리 숙여 사죄하며 불효자 윤종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바위 하나가 조용히 굴러떨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용서. 그것은 아마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의 가해자가 아닌 그저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길 잃은 한 명의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책상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아닐 겁니다. 그 주 주말, 남편과 저는 저희 둘만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단의 성공과 저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굳건한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스테이크를 제 앞에 놓아주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에, 그리고 그런 당신의 남편이라는 나의 행운에 건배합시다. 저희는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득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만약 그때 당신 전화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가정은 할 필요 없소.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을 지켜냈을 테니까. 당신이 맨발로 그 지옥에서 뛰쳐나오던 순간 나는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오직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하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소. 그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승리는 이 모든 풍파를 겪고 난 후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웃으며 나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잔에 와인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